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저소득 가구의 월급은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이자처럼 내야 할 돈이 더 많아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5.95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번 돈보다 내야 할 돈이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20% 노동자 가구는 월급이 지난해보다 9,700원 오르는데 그쳤는데 세금이나 이자를 비롯한 경조사비와 기부금을 더한 비소비 지출액은 45,000원 더 늘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쓰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까지 많으니 가계의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든 겁니다. 반면 상위 20% 노동자 가구는 월급이 지난해 대비 137만 9천 원 불어난 데 반해 비소비 지출은 절반도 안 되는 61만 3천 원에 그쳐 근로소득 인상 효과를 누렸습니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려고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그 혜택이 하위 계층엔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은 근로소득의 이제 실질적인 상승은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매우 경직적으로 나타나는 비소비 지출은 오히려 훨씬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1분위 가구의 그 수지는 오히려 좀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취약계층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하위 계층들을 직접 겨냥한 복지 지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제대로 된 분석이 부족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쇼크에 이어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소득 불균형 확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 탓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음식료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임금과 그다음에 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의식한 듯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자료가 부족해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4일 처음으로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향후 최저임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노동계는 임금을 삭감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사용자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천차만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약 저지를 위해서 신참, 조파, 동력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은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 찬성. 월 단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기업이 최저임금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으로 보는 임금의 항목을 말합니다.
지금은 다달이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정도만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법이 본격 시행되면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도 최저임금으로 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기본급 140만 원, 상여금 50만 원, 숙박비 30만 원을 받는 경우 지금은 최저임금제 위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상여금에서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 원의 25%인 39만 원 정도를 뺀 11만 원, 그리고 숙박비에서 역시 최저임금의 7%인 11만 원 정도를 뺀 19만 원까지 합하면 이미 170만 원 넘는 돈이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이미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게 됩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배관 부속품 제조업체에서 14년째 일하는 정모 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연 상여금은 기본급의 500%였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회사가 이중 100%를 이미 기본급에 녹였습니다. 내년에 또 100% 또 녹이고 후년에 100% 녹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녹이다 보면은 2024년도까지는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서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연소득 2,500만 원 이하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21만 6천 명은 기대 이익이 줄어드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조리사나 급식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직 4년차 기준으로 급식비 13만 원, 교통비 6만 원, 총 19만 원을 복지비로 받는데 내년에 월 6만 원, 그러니까 연 70만 원 이상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내 임금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분노하고 있죠. 우린 2,500만 원 언저리거든요. 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2,500만 원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는 거야? 이번 법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후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온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됐지만 사용자들도 각기 상황이 다릅니다. 단체 협약에 개별 또는 분기로 전기 상여금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월 전기 상여금으로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숨통이 좀 트이게 됐다는 표정이지만 상여금 없이 단기 알바를 주로 고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건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입법하는 개정이 되거나 그러니까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도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 정말로 접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고.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치 않고 산입범위를 핑계로 인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을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본인의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양대 노총은 대정부 투쟁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선언에 이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위에 불참하기로 했고 한국노총은 위원들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전혀 사전에 정지 작업이 없이 그냥 발표를 하니까 근로자 쪽에서는 기본급에 대해서만 6.4%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고 했었으면 되는데. 임금 양극화를 줄여가야 하지만 그 부담을 일부가 떠안은 듯한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정이 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새로운 우리 사회의 그 경제 질서, 노동 질서를 새로 만드는 그런 큰 일종의 청사진은 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 일부 여당 의원들은 노동계를 설득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은 바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계층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세심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해외 판매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수에선 4월 반짝 상승세 이후 또다시 고전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자동차 회사들이 수익성 높은 안방 시장을 잡기 위해 또다시 대대적 판촉 전쟁에 나섰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5월 한 달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판 차량은 모두 70만 4천여 대. 1년 전보다 5.2% 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판매 증가를 주도한 것은 4월에 이어 이번에도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5개사의 해외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6.9% 늘며 전체적인 판매 호조를 이끈 겁니다. 문제는 안방 시장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선 모두 13만 3천여 대의 차량을 팔았지만 현대, 기아차 외엔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쟁력 있는 신차 부재에 급속하게 내수를 잠식하는 수입차들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GM, 쌍용, 르노, 삼성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수입차로 옮겨갔다는 거, 이 부분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대대적 판촉전을 통해 내수 판매 회복에 나섭니다. 국내에서 나름 선방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현대, 기아차는 중대형 세단과 SUV 차량 등에 대한 최대 100만 원 할인에 나섰습니다. 르노, 삼성은 전 차종을 30만 원, 쌍용차는 인기 SUV 차량을 최대 200만 원 낮춰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 회복이 가장 시급한 한국GM의 경우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경차 새 모델도 10% 깎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들 역시 최근 할인폭 확대에 나서고 있어 가격과 품질 모두 경쟁력 있는 새 모델 없이는 안방 시장에서의 고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강남구의 대학 진학률이 올해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교 정보 제공 사이트 학교알림이에 공시된 2018년 지역별 대학 진학률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46.7%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강남구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9년째 가장 낮은 진학률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진학률보다 2.1%포인트 더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0%가 안 되는 자치구로도 강남구가 유일합니다. 2명 중 1명 이상은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72%의 진학률로 1위에 오른 금천구와는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강남권인 서초구는 51.3%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이유로 역설적이게도 높은 교육열과 달라진 입시 환경을 꼽습니다. 학생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주요하게 못 갔을 때 재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올해 더 낮아진 것은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시행이 되어서 그에 따른 불리함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서울 전체 일반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이었고 충북과 전남, 경남, 울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전국의 땅값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며 전국 땅값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에 이어 공시지가도 올랐나 봐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3,309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31일에 공시했는데요. 올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6.28%로 지난해 상승률인 5.34%보다 상승폭이 0.94% 커졌다고 합니다. 올해도 증가했으면 5년 연속 땅값이 오른 건데 가장 높이 오른 곳은 어디였나요? 네, 가장 높은 곳은 제주였는데요.
지난해 대비 무려 17.51%가 올랐다고 합니다. 뒤이은 지역은 부산으로 11%가 올랐고 세종은 9.06%, 대구는 9.03% 순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승한 요인을 살펴보니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으로, 부산은 센텀 이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또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과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부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개발이 지연되는 곳은 땅값 상승폭이 낮았는데요. 고양시 일산 서구의 구도심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는 3.99%만 올라서 땅값 상승률이 제일 낮은 곳으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경기도처럼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곳이 있어도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는 겁니다. 시, 군, 구별로 봐도 전국 평균인 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만 무려 131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땅값 자체가 비싼 곳도 꽤 많아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곱미터당 10,000원 이하 필지는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10,000원 초과 10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전체적인 땅값 상승폭이 오른 건데요. 10만 원을 넘는 필지는 24.1%로 797필지로 조사됐고 10,000원 초과 10만 원 이하 필지는 43.6%, 1,443만 필지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필지가 줄어든 10,000원 이하는 32.3%를 차지한 1,069만 필지로 나타났습니다. 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 넘는 필지도 꽤 많네요. 이 중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어디였나요? 네, 바로 2004년 이후 최고 지가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중구 충무로 일가 24-2번지입니다. 명동에 속하는 이곳엔 현재 화장품 브랜드인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땅값만 3.3제곱미터당 3억 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16%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와, 한 평이 일반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네요. 그야말로 노른자 땅인데요. 그런데 이곳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땅값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 사업 진행 등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러한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등의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 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시지가가 오를 때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세부담 상승폭도 커지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유세가 문제인데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제주와 부산은 예상 보유세 부담률이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기동의 라대지입니다. 이곳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53% 오른 7억 6,555만 원으로 발표됐는데요. 이 경우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하면 예상 보유세는 작년보다 24.7%나 늘어난 468만 5,261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보유세가 오르게 되면 평가된 공시지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 군, 구의 민원실에서 7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별 공시지가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폭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다음 달 발표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보유세 부담에 큰 변수로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에도 파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공시지가 고시가 단순히 세금 폭탄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민 정책은 물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기준이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